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1,500여 명 감소한 25,431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9명으로 9일째 200명대이고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행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참여율은 30%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들의 독감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소아 독감 의심 환자에게 검사 없이도 독감 치료제를 선제 처방하고 빠른 입원을 위한 병상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원료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총 4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원료 공급과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국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처음으로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0%대 접종률에 머물고 있는 고령층은 물론 13세 이하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독감은 이전보다 유행 규모가 크고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유행한 2년여 동안 독감 환자가 급감해 자연 면역 형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2월은 돼야 발령되던 독감 유행주의보는 올해 이례적으로 석 달 이른 9월에 내려졌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도 어린이와 고령층 같이 무료 접종 대상은 물론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 성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폐렴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38에서 40도 정도의 고열과 오한을 포함해 근육통과 두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와 고령층,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은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독감의 합병증이 아주 크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행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참여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려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가운데 생애 최초 접종이라서 2번 맞는 대상자는 40%, 1회 접종 대상자는 30%가량인 어린이 접종률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접종 대상자는 물론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가족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은 합병증도 예방하도록 폐렴 구균 백신까지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4천여 명 감소한 25,4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00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 3,2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전주 대비 증가세가 어제 감소세로 전환된 뒤 이틀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9명으로 9일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922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10% 정도인 재감염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독감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7.1% 감소하며 2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진 건데 다만 감소폭은 직전 주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9로 8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면서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는 10% 정도인데 방역당국은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이후에 재감염을 막는 효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BF7 등 하위 변이의 국내 검출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독감마저 빠르게 번지면서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트윈데믹 대비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전체 연령대 가운데 6세 이하에서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린 만큼 소아 의료 대응 체계부터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기간은 내년 4월 말까지지만 서둘러 맞을 것을 독려하고 소아 독감 의심 환자에는 검사 없이도 독감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처방할 방침입니다. 독감과 코로나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서 독감이 덜 유행이 되도록 예방주사하고 개인 방역 수칙 지키고 아울러서 아이들 마스크도 좀 씌워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방역당국은 소아독감 환자의 빠른 입원을 위해 지역 내 일반 병상 활용을 활성화하고 취약 시간대 대응 가능한 병 의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오미크론 합의 변이인 BA4와 BA5를 겨냥해 모더나가 개발한 스파이크백스 2가 백신의 유럽연합 내 사용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EMA는 현지 시간 19일 성명에서 스파이크백스 2가 백신은 코로나19 기본 접종을 마친 성인과 12세 이상 어린이에게 권장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MA는 또 다른 성명에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개발해 EU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생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이는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내려진 조처로 풀이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발표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최상위 경계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The committee's view is that COVID-19 remain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I agree. 지난주 열린 긴급위원회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만장일치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억 2,200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WHO에 보고된 사망자는 650만 명에 이릅니다. 최근 전 세계 하루 확진자는 26만 3천 명, 한 주간 사망자는 856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And there is still too much fear that termination of the fake might aggravate existing inequalities in access to vaccine or therapeutics and might demobilize all the efforts engaged to prepare for a future pandemic.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방역 완화로 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WHO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300개 이상 보고됐다며 이들 가운데 새로운 조합이 나타날 경우 심각한 면역 회피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콜레라 백신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 투여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임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통해서 세계 비상용 백신 공급량을 관리하는 국제조정그룹의 판단에 따라 2회 투여가 표준인 콜레라 백신을 1회 투여로 줄여서 사용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레라 발생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0개국을 밑돌았지만 올해 들어 29개국에서 콜레라가 발병하는 등 콜레라 발병 지역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콜레라 백신은 경구용을 기준으로 1차 투여 후 6개월 이내에 2차 투여를 하면 면역 효과가 3년간 지속합니다. WHO는 1회 투여 시 면역 기간이 줄어들겠지만 단기간이라도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입증된 만큼 임시 방편으로 투여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나 변동형 비중이 큰 전세자금 대출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가계대출자들이 져야 하는 이자 부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 속도가 특히 가파릅니다. 이미 지난 8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6.24%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내부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7%에 육박합니다. 고신용자가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만간 5%대는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들이 돈이 급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금리가 7, 8%까지 오른 상황이라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금리에 신용대출 상환액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지난달 2조 1천억 원 감소해 9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내리막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 가운데 무려 94%가 변동금리형으로 집계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 한 시중은행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6억 원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년 새 월 이자액은 132만 원에서 259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한 7점대 후반의 금리가 예측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신용대출의 금리는 전세대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점대 극후반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이중고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원료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4조 원을 투자하고 동맹국과 함께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가운데 1차분으로 28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을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배터리 원료 구상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동맹국과 협력해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또 현재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 내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전기차 개발과 도입에 차질이 생기고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지난달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8월 9.9%보다 소폭 오르고 40년 만에 최고였던 7월과 같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식품 가격이 14.5% 뛰면서 1980년 4월 14.6%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대신 유가가 다소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 초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인상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이달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이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2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현재 1.25%와 0.75%인 기준금리와 수신금리를 각각 2%와 1.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면서 연말 기준금리와 수신금리는 2.5%와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는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took today's decision and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further because inflation remains far too high and is likely to stay above our target for an extended period. 유럽 중앙은행이 이처럼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 대응 속도를 한층 높였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에너지 가격 여파 등으로 인해 여전히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높아진 금리와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을 수요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도 13차례 사용해 지난달 보고서보다 횟수가 늘었습니다. 연준은 많은 지역에서 노동 수요도 냉각된 것으로 보고했다며 일부 기업들이 불경기 우려 속에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대체로 누그러졌다며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또 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하고 수요 둔화로 경기 전망은 더욱 암울해졌다고 평가해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이후 기름값 하락세가 주춤하자 내린 결정입니다. I've told my team behind me here to be prepared to look for further releases in the months ahead if needed. 언론은 이번 비축유 방출을 선거용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까지 바이든은 낙태 문제를 부각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경제 이슈를 최대 쟁점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What is your response to Republicans who say you are only doing this SPR release to help Democrats in the midterm? I've been doing this for how long now? It's not politically motivated at all.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애쓰고 있지만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놓은 10월 베이지북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요 둔화로 인한 경제 활동 부진을 예사롭지 않게 봤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에 미 연준이 네 번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전망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확률을 95% 이상으로 점쳤습니다. 경제 이슈가 이번 중간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 연준마저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보면서 정부 여당의 선거운동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복구가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복구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대거 탈퇴 조짐도 보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뒤 줄곧 접속이 막혔던 카카오와 다음메일.
사고 닷새 만에 주요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던 SK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주요 카카오 서비스도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된 겁니다. 카카오 측은 민감 장치인 서버 특성상 장비 점검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전력이 다시 공급되더라도 단숨에 모든 서버가 정상 가동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되더라도 전송되는 데이터가 몰리면 일부 지연이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꺼번에 전원을 다 올려버리면은 이것도 또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다가 한꺼번에 전원을 잘못 올리다가 이제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복구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먹통 사태에 따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화재 등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신 다른 앱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탈카카오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는 카카오톡처럼 메신저 기능을 가진 라인 이용자 수가 이틀 만에 85만 명 증가하고 우티 네이버 지도 등 다른 카카오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앱들도 인기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사고 이튿날 카카오톡 이용자 207만 명이 이탈하기도 했지만 서비스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대부분 이용을 재개해 이탈 규모가 크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앱으로 성장한 카카오톡.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먹통 사태로 사회 곳곳에 적잖은 충격을 준 만큼 복구가 완료되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도 보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제 사례를 취합하는 단계라 실제 보상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CNC와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해서 향후 양사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사자가 피해 사례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대해선 정확한 법적 기준과 선례가 없어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7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별도로 취합한 소상공인단체는 대략적인 보상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시 적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카카오와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CNC 간 화재 대응과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KCNC에 1차적인 화재 책임이 있고 서비스 수준 협약 계약을 토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면책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을 보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양사 간의 주장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SKCNC는 이번 화재가 불의의 사고였다고 강조하며 아직 카카오와 공식적으로 보상액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화재로 입은 피해액은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직간접적 피해 보상액까지 더할 경우 손해액은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SKCNC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보상의 규모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겨울철 차가운 냉기를 저장했다가 여름에 꺼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겨울에 차가운 냉기나 얼음을 여름에 이용하는 열 교환 장치 기술을 개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영직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